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이에요. 저도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네요.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참으로 오랜 망설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그저 열심히 내조한 죄밖에 없는 제게 있었던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저는 한동안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지금부터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학교 공부도 항상 거의 1등을 도맡아 했어요. 남들이 보면 얄밉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것을 좋아했고 덕분에 수학 같은 문제는 거의 틀린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제가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이 제 적성에 딱 맞다고 말씀하셨죠. 저 또한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이었기에 그런 일이 적합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부모님께서 제게 거시는 기대는 크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은 언제나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는데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제 밑으로 남동생도 한 명 있었지만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기에 저만 철석같이 믿고 계셨죠. 제 성적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전교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비싼 과외나 유명 학원은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제가 비밀리에 어떤 고액 과외를 받는다고 의심했지만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이 EBS 방송과 동네의 공부방 정도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조금 남들보다 공부하는 속도가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같은 것을 배워도 조금 유난히 빠른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운동이 그렇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음악이 그런데 저는 공부와 암기 쪽으로 타고난 소질이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좋은 대학교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변호사나 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런데 대학교에는 생각보다 많은 난관들이 있더군요. 선후배 간의 예의도 어느 정도 지켰어야 했고 행사 참여도 꼬박꼬박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똑부러진 성격에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선배를 볼 때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면서 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몇몇 선배에게 저는 눈엣 가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트집을 잡는 여자 선배가 있길래 저도 지지 않고 똑같이 말을 했다가 선배들 몇 명에게 호되게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여기 너보다 안 잘난 사람 없거든? 선배가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나 참 기가 막혔어. 그게 아니라요, 선배님. 누가 보아도 합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시니까 그렇죠. 저희 법대잖아요. 법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 아닌가요? 어머, 황당하다. 이게 정말 웃기고 있네. 야, 모든 것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사회생활은 다 이런 거야.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 나서 선배도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세 명의 여자 선배는 저를 공격하며 몰아세웠고 거의 싸우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살 위의 남자 선배가 와서 저를 도와주셨죠. 야야, 니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끼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누가 후배 괴롭히랬어? 니네가 무슨 일진이냐? 됐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쓸데없는데 시간 쏘지 말라고. 이 남자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선배는 학과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소문이 무성했었거든요. 술, 담배를 즐겨하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라고요. 더군다나 같은 과 여자들한테도 몇 번이나 대시를 했다가 차였다는 말도 들었었답니다. 그런 선배가 저를 도와주다니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저기,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거 맞지?
그럼 술 한 잔만 사주라. 내가 오늘 말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술이 고픈데 돈이 없네. 네? 아, 네. 저는 술을 못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니까 한 잔 살게요. 가시죠.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배는 소주 2병을 혼자 마시고도 거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얘기를 꺼내는데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레포트 제출도 있는데 저를 붙들고 수다를 떠는 이 남자가 너무 싫어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엮이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겨우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쪽에서 이 선배가 보이면 몰래 다른 길로 가거나 재빨리 그 옆을 지나가 버리면서 피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과 엮이는 건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번 이 선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꽉 찬 지하철역 안에서 나쁜 남자의 손길이 느껴져서 소리를 빽 질렀는데 그 사람이 발뺌을 해버려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선배가 마치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 주었고 결국 그 나쁜 손을 한 남자를 경찰에게 인계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죠. 저도 딱 부러진 성격이긴 하지만 막상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 순간 그 선배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또다시 그 선배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놀라서 가슴이 막 요동치는 저를 선배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배,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선배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끔찍해요. 여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세상에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공부는 잘 못해도 이런 건 끝내주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뭔가 열받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선배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른 선배들은 다 저보고 얄밉다고 하시는데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선배 같은 사람이 꼭 변호사가 되셔야 하는데. 그런가?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가 딸려서 사법고시를 합격하는지 모르겠다. 나 왜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자, 얼른 들어와. 그날 그 선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술만 좋아하고 다른 건 관심도 없는 한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생각도 깊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살짝 멋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날 일을 일기에 적었는데 그 선배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선배를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생겼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번에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람의 감정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웃어주면서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선배의 기본 행동이었는데 그게 그냥 너무 따스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똑똑하고 유능한 선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사람한테 떨림을 느낄까 하면서요. 도대체 이 법대에 어떻게 입학을 했나 싶을 정도로 공부도 잘 못하고 아무 짐도 별로 없는 그냥 술만 좋아하는 선배였거든요. 하지만 그 선배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 친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선배에게 가서 고민 상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도 다른 선후배 몇몇과 함께 자리가 되어 그 선배와 같이 술자리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 선배가 있어서 보러 간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놀랄 정도였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며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기르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린 시절 자신을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을 했어요. 자신이 꼭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할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남들과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 같다는 말도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저는 그 술자리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 선배의 말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선배가 하는 말과 행동만 유난히 크게 보였는데 여태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후로 그 선배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려워하는 공부에 있어서 제가 뭔가 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죠. 선배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루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었고 제 방식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암기하는 거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그렇게 함께 겨울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다음 학기까지 붙어있던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배의 학과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 제게 누구보다 고마워했죠. 다 네 덕이야. 너무 고마워. 나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건 다 네 덕분인 거 알지? 정말 나 너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내 곁에 평생 있어줄 거지? 내 옆에서 나 이렇게 알려줘? 알았어, 오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누가 하겠어. 우리 오빠는 내가 있어야 성적도 오르고 뭐든지 잘 되는데. 그래 맞아. 난 네가 있어야 해. 너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젠. 남친이 된 선배는 제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 하나로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고 남자 경험도 없었기에 조금만 제게 잘해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배가 많은 여자들에게 대시도 하고 사귄 경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뵈는 거 없이 콩깍지가 씌인 상태로 불꽃 튀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남친의 집에 가서 매일 밥과 설거지, 청소까지 도맡아 해줄 정도였어요. 때로는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고는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도 있네요. 부모님은 생활고를 겪으시면서도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무엇이든 다 해주시는 분들이셨는데 제가 다른 남자가 사는 집안 살림을 해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오죽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특히 엄마는 제게 여자로서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하면 못 쓴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순진해가지고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집에 들락거리며 우렁각시를 해주고 있어. 남자들은 뻔하다고. 이렇게 너를 눌러앉힐 생각인 거야. 자기 내순화해주고 그러길 바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냥 오빠가 좋고 오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준 것 뿐인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 스스로 하는 거라고. 너 정말 계속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야? 지금 공부해서 빨리 사법고시 준비하고 변호사 돼야지 어디서 남자 집안 살림을 해주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너도 네 살 길 찾아서 공부나 해. 큰일 하려면 연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 엄마 아빠는 오로지 한 가지야. 네가 잘 되는 거. 똑똑하고 야무진 네가 잘 되는 모습 보는 거 그것뿐이라고. 엄마의 기대는 부담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나 남친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랬었나 봅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 후로도 엄마의 걱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늘 똑같이 남친의 집에 들락거리며 모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제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없을 때는 혼자 했던 빨래와 청소도 제가 있으니 하지 않게 되었고, 밥을 해먹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제가 다 가서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 성적은 이전처럼 유지될 수가 없었겠죠. 사랑이 뭔지, 사랑의 눈이 멀어 학과 성적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꿈꾸던 변호사의 꿈까지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했으니 말이죠. 바보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저와 남친의 관계가 다 소문이 퍼져 거의 부부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 저는 저보다는 남친의 스케줄에 맞춰서 학과 시간표까지 조절을 했어요. 그렇게 남친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시험을 준비했지만 남친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1차에서도 쭉 미끄러지고 말았죠. 주변 선배들은 하나 둘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친은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일도 많았는데 제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기야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혼자 잠을 못 잔다며 제게 함께 있어달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집에는 도서관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채 남친의 집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지냈죠. 그 사이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시험을 준비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고 눈물까지 쏟으셨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면서 남편의 내주에서 꼭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친은 결혼 후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임신한 상태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은 학교 법대에 나온지라 과외도 하고 영문 번역 알바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쏠쏠하니까 남편이 제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속이 터지셨지만 저와 남편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3번 만에 드디어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제게 누구보다 고마워했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 당신한테 평생 헌신하면서 살 거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의 이런 말 덕분인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가족에게 희망찬 미래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남편의 부모님은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듣고 저희 집 근처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들 덕 좀 보자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것을 주문하셨어요. 며느라, 우리 애가 검사되는 건 맞지? 그랬지? 그럼 우리도 이제 큰 집 얻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이 그랬었다. 자기가 검사만 되면 꼭 큰 집에서 다 같이 살자고. 분명히 그랬었다. 아, 네 어머님 그러셨구나. 글쎄요, 이제 막 된 거라서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우리 집 팔고 니네 집도 팔아서 합치면 되지 않겠나? 며느리 니도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한다며. 대출도 받고 해서 우리 집 같이 합쳐서 살자.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려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 아, 그게 어머님, 저기 그게 아이도 있고 또 제 뱃속에 둘째도 있고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잘 됐네 그럼. 내가 애 봐줄 테니 넌 알바하고 그러면 됐다 아이가. 안 그러나?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돕고 좋은 게지. 가족이 좋은 게 그거 아니겠나?
시부모님의 난감한 부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남편은 제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부모님의 소원이셨다면서 집을 합치자고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과 시부모님 집을 합쳐서 방 3개짜리 빌라를 얻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제 꿈을 접고 남편 내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진짜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시군분들이셔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부시럭부시럭 거시면서 아침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TV도 보지 못하게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시니 어떻게 생활 패턴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노크도 없이 안방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에티켓도 전혀 없으셔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더 잘나고 똑똑한 여자인데 왜 이렇게 남편의 하녀처럼 살아야 되느냐고 또 우셨어요. 답답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오로지 아이 둘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닮았는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매우 똑똑했어요. 영어도 한글도 빨리빨리 깨우쳐서 제가 가르칠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이 일에 치중해 있었고 왠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둥,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서글서글하고 수수했던 남편의 모습을 너무 사랑했는지라 남편이 변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바빠? 주말인데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어? 알잖아. 사건 하나 맡으면 밤을 꼴딱 새워도 모자르다는 거. 다 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애들하고 노냐. 생각을 해봐라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런 쪽으로는 영 멍청하네. 하긴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답답하다 답답해. 큰일 날 남자한테 애들하고 놀라는 말이 나고 자빠졌고. 그리고 당신은 올시랑 머리가 그게 뭐냐? 좀 꾸미고 세련되게 안 되냐? 옛날부터 아주 꾸미는 건 영광이라니까. 세련되게 좀 하고 다녀. 검사만 하면 어디 가서 욕먹지 않게. 남편은 제게도 매우 차갑게 말을 많이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잠자리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저는 집에서 늘 시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남편은 거의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로 서로가 어긋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주변 지인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제 남편이 오피스 와이프를 두었다는 둥, 뒤로 돈을 많이 받아 챙긴다는 둥 하는 소문이었어요. 같이 법대에 나온 선배가 제게 조심스럽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싼 옷을 사입고 외제 자동차를 살 때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자 문제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었기에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저라고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내조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마음먹고 있던 상태라서 그냥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문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펄쩍 뛰면서 자식들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길래 아니라고 굳게 믿어버렸죠. 자기 자식을 걸고 맹세하는 남편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제게 미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내가 미국에서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거든? 뭐? 미국? 미국이 웬 말이야. 당신 미국에 일 때문에 몇 번 가본 적 빼고는 없잖아. 근데 미국? 그게 말이야.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그쪽에다가 뭘 투자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좀 은밀하게 해야 될 일들이라서 말이야. 내가 갈 수는 없는 형편이고.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 일을 좀 봐줘야 하거든?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어학연수 간다 셈치고 가서 일 좀 봐주면 어때? 내 대신 일 좀 처리해줘. 당신 똑똑하잖아. 남편의 뜬금없는 말에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웬 미국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았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자기가 늙기 전에 뭐라도 이루어 놓아야 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돈의 출처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생각을 들어보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더군요. 어찌됐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며칠 밤낮을 고민해 보다가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고 어학연수 한다 셈 치고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 갈 준비를 한 후에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낯선 그곳에 가서 남편이 벌여놓은 일들을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더라고요. 돈을 버는 일은 맞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런 일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꼼꼼한 부분이 있었기에 1년의 기간 동안 일이 무사히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낯선 곳에서 아이 둘을 지키며 일까지 해야 했으니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곳이 총기 소지도 할 수 있는 곳이니 혹시 모를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아이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화상통화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더군요. 제가 이곳에서 일처리를 해서 보내는 돈만 쏙쏙 받아 챙기고 말이죠. 그런 남편과 전화로 어마어마하게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애들이 보고 싶지도 않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야,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네가 이 총리를 알기나 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가만히 앉아서 벌어다 주니까 뭐 그냥 마냥 쉬운 줄 알지? 그게 아니잖아. 나도 여기서 당신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고. 야, 거기서 다 잘 도와준다고 하더만. 거기 있는 남자가 너한테 엄청 잘해준다면서. 네 입으로 그랬잖아. 뭐? 그건 일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과의 싸움은 미국에 있는 1년 동안 매우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화 연결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었고 일 때문에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수두룩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어떻게 전화를 한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와 손주들이 미국에 있는데 보고 싶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다고 신이 나서 비행기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공항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집으로 도착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웬일인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 기억이 틀렸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눌러보았지만 계속 틀리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결혼기념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는지라 제가 잊을 리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질 않더군요. 문 앞에서 아이들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집 근처 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낯설지만 벨을 눌러보았는데 그제서야 안에 있던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분이었는데 저보고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여기 잘 다녀? 내가 이사 온 지 10개월이 다 됐는데? 네? 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분명히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아, 이전에 이사가 분을 말하는 건가? 그 신혼부부네? 그 사람들이 이 집 금매로 내놔서 제가 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희 집이 아니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20번쯤 걸었을 때 드디어 시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어디세요? 집이 왜 다른 사람이 살죠? 이사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왜 그렇게 자꾸 전화질을 하냐? 어?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이랑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머님? 어머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니들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애미 너도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났다고 하더만 맞지? 그니까 피자 서로 잘 된 거 아니겠나? 왜 나한테 자꾸만 전화를 걸고 그러는 거냐? 에? 난 할 말이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가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 좀 하시고. 내 생각에는 피차 이제 서로 찾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각자 살면 되지 안 그러겠나? 그냥 명절 때나 애들 보고 그러면 나는 그걸로 뗐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니까. 알았지? 그럼 난 이만 끊는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시모의 말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말인지 이해도 잘 되지 않았고요. 남편의 치닥거리를 하며 미국에 다녀온 제게 남자가 생겼다뇨.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당장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아이 둘을 다 데리고 택시를 잡고 가는 길이 얼마나 온몸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든지 혼자 아주 혼났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신난다고 하는데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드디어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고 사무실 아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얼른 아빠에게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내 정색하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눈치 없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난리야. 우리 엄마가 얘기했다더만. 네 인생 찾아가서 살아. 내가 여기 서류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너도 어차피 다른 놈이랑 눈 맞은 거 맞잖아. 뭐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그런 말을 짓거려. 애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나 있잖아. 여기서 다른 여자 만났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당신같이 집안에서 구질구질하게 있지 않은 세련된 여자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그만 떨어져라. 애들 양육비는 내가 모자라지 않게 챙겨주마. 남편은 마치 오랜 기간 준비한 것처럼 서랍 속에서 이혼 서류를 제게 건네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도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서 미국에 간 것이고 제가 그 남자가 잘해준다고 말하는 것까지 모두 캡처해서 사진으로 뽑아놓았더군요. 야, 요즘은 육체적으로 증거 연장 잡아야만 간통되는 거 아니다. 어차피 법도 없어졌고 이렇게 네가 그놈이랑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만 있어도 되는 거야. 너 그놈 때문에 미국에 간 거잖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너네 소송은 안 걸 테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만 해줘라.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보낸 거잖아. 바보같이 네 공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냐? 분명히 알아둬라. 나 너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했어.
너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 바보 같은 새끼.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자식 걸고 맹세하던 그 더러운 맹세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라는 놈은 자기 자식이 반갑지도 않은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엄마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장난감도 사라고 하더군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의 사무실 안쪽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옆에 물컵도 보이길래 그것도 역시 집어 던졌고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고 불고 소리쳤고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무식한 옆편애 같으니라고. 무식해? 어디서 무식하대? 너보다 훨씬 똑똑하거든? 모자란 놈이 꼭 모자란 행동만 하고 자빠졌네. 아이들 앞에서 네가 이런 꼴까지 보이니까 나도 막 나간다. 너 두고 봐. 기다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꼭 기다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이들을 맡긴 후 제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법대를 나와 변호사를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제 친구는 저의 지난 사생활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남편이 변한 것 같다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예전부터 제 남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혼을 고려해보려고 했던 친구였기에 누구보다 저를 많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이쪽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외제차의 명품 아니면 취급을 안 하고 가끔 만나는 동창들도 행색을 보고 초라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놈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 바라기만 했던 제 자신이 비참하더군요. 저는 그 후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친구의 도움도 받고 제가 직접 증거들도 찾아 나서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대학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에게 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잘난 남편이 지게 어떻게 했는지도 낱낱이 말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새롭게 만나는 여자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 웬만큼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더군요. 이 여자에 대한 소문도 정말 파렴치했는데 제 남편 말고도 다른 유부남하고도 연문서를 뿌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여자한테도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뻔뻔하게 제게 쌍욕을 퍼붓더군요. 야, 이 옆편네야. 머저리 같은 년이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지랄이야? 가만히 안 닥치고 있어? 뭐? 바람핀 년이 낯짝 한번 두껍다.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더러운 것들. 그리고 내가 소문을 만들긴 뭘 만들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나마 순화해서 얘기한 거라고. 내 이혼 얘기를 내 친구한테 한 것도 죄가 되냐? 내 입으로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너 걸레 쓰레기인 거 다 알고 있던데 뭘 그래? 뭐라고? 야, 나 법 쪽에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아줌마 하나 상대 못할 줄 알아? 내가 고소할 거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릴 거라고. 그래 해봐라 어디. 너만 법 쪽이냐? 나도 법대 나와서 법 좀 알거든. 내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 줄 아니? 나를 고소하기 전에 네 행동부터 보고 고소해라. 상간녀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하고. 알았냐? 당당하게 나오는 상간녀에게 저는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어요. 저도 할 말 다 하고 똑부러진 성격을 갖고 있는 걸 결혼 후 너무 참고 살았네요. 막상 이런 상황이 닥쳐오니 저도 이런저런 말들이 술술 나오게 되더군요. 그 둘은 쓰레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웬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미국에서 남편 대신에 처리했던 일이 불법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다 밝혀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서 경찰에 싸그리 신고를 해버렸죠.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욕을 실컷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이 세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지냈죠.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며칠이 지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애미야, 내가 너한테 사과하려면 사과할게. 근데 말이다,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쓰겄냐?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소문도 다 퍼뜨린 거 그거 결국 네 자식들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모르겠냐? 그러니까 말이다, 이 늙은 시애미 말 한 번만 들어줘라. 내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있어도 어쨌건 자식들 낳아준 아빠니까 그 대접 좀 해줘라. 에? 어머님,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왜 아이들 핑계를 대세요? 그럼 아이들 있는 애비는 그런 짓거리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 공부도 다 포기하고 뒷바라지 한 거 아시잖아요. 아이고, 애미 알다마다. 그래도 말이요, 사람이 너무 이러면 못 쓰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거라. 어? 됐고요, 어머님. 저는 더 보태지도 않을 거고 딱 애비가 한 짓거리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본인 입으로 자식들 걸고 맹세했으니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겠어요?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시모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 저는 그 인간 인생을 개박살 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더군요. 처자식 버리고 그런 짓까지 했으니 그 정도는 달게 받아야죠. 그리고 직업까지 잃은 남편은 결국 자기가 같이 살고 있던 그 여자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돈과 명예가 있는 상태나 가능한 거지. 누가 미쳤다고 모든 것 다 잃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겠어요.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며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던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억지로 잠을 청하기까지 하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저희 친정에도 찾아와서 횡포를 부렸고 제게 전화와 문자로 폭언까지 했어요. 저는 고스란히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조리 증거로 수집해 놓았고 남편은 더더욱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동창생들은 직장도 여자도 다 잃고 술로 나날을 지새우고 있다는 남편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다른 사무실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그 인성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잘 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더 이상 뒤로 들어오는 돈도 없을 테고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롭게 살려고 했던 남편의 욕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혼까지 마무리를 다 하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권이 있는지라 양육권이 저라도 아빠가 아이들을 볼 권리는 있는 것이니까요.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빠가 그렇게 아이들을 걸고 맹세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저와 아이들을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했던 사람이니까요. 양치기 소년이 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믿음이 살아나지 않는답니다. 힘든 시간들을 모두 다 견내고 저는 그 후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이제라도 제가 저만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열심히 케어해주고 계신답니다. 제 삶에서 남편을 도려내어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만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 사연 고백은 여기까지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